자, 이제 통계학 개론의 마지막 시간,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시계열 분석은 기존의 통계에서 쓰는 거하고 약간 궤를 달리해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출발 선상이 달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계열 분석은 우리가 흔히 이제 두 가지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라고 나누는데, 정성적 분석은 우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다? 양으로 측정한다. 계량적인 자료다라고 얘기해요. 이 계량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론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방법론이 있어요. 기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이하고 여기 하나 빠졌네. 이동평균 위에 좀 이따 자기상관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상관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그다음에 아리마, 분해, 확산, 계량경제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아리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동평균 지수법,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확률적 방법으로는 이제 인과 모형,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시계열 모형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계열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리마라는 것이 있고요. 아리마에서 좀 더 확장되는 것을 보면 백 모형이라든가 뭐 아키 모형, 가치 모형, 뭐 기타 등등 많은 모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르마 모형이고, 그다음에 계량 경제, 주로 이제 경영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모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보냐, 요 세 가지 이동평균, 지수평활, 아리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뭐냐를 하기 전에 먼저 시계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시계열 자료는 데이터가 있을 때 Y값이 있을 때 이 Y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서 측정에 따라서 시계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 바로 요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Y값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있는 Y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표시를 할 때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했냐면,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값이 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있고 값이 있다. 그리고 i번째 데이터가 있고 값이 있다라고 해서 요때 요거를 표시를 xi, yi로 표시했었죠. 근데 시계열에서 뭘로 표시한다? 시간에 의해서 t로 표시해서 yt로 표시합니다. yt로. 그런데 yt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 관점이고요. 대부분의 시계열 관점에서는 z라고 써져요. zt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z라는 것 대신에 y로 이용을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 요 3개월의 y값을 평균을 구해요. 3개월 y값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평균값을 겠죠. 이 3개월의 y값을 평균을 구해서 네 번째 시점에 예측값을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요 3개월을 또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y1, y2, y3, y4죠. 그럼 이거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해서 뭐 한다? y5의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 즉 평균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평균을 구했다라고 해서 이동평균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식상으로는 이동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에 이동평균을 할 때 이게
3개월 이동 평균이면 3개만 하면 되겠죠. 보통은 3 또는 5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동 평균인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수평활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수평활법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는 회기시가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회기시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 t가 있어요. 1, 2, 3, 4, 5, 6. y가 있겠죠? y1, y2, y3, y6, yt. 시계열에서는 ZT로 표시하는데, 자, 우리가 회기 분석은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를 이때 x하고 y는 뭐가 돼요?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되죠. 그런데 시계열 분석은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 거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yt는 요 두 개 생략해주고 요걸 써주면 베타 1 y t-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를 뭘로 표시하느냐? 알파로 표시합니다. 알파로 표시해요. 시계열에서는 알파로 표시하는데, 요 식이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예측값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요. yt의 예측값은 t-시점, 즉 요 값의 예측값은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yt-1의 예측값.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제 값이죠? 즉 여기에 있는 요 값하고 그다음 뭐가 있을 거예요? 요거의 예측값이 있겠죠. 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지수가 어떻게 되냐? 개수가 1-알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써주면 어떻게 돼요? 알파에 yt-1 플러스 얘는 다시 써주면 1-알파에 요건 어떻게 해요? 알파에 yt-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알파에 yt-2의 예측값이 되겠죠. 이걸 빼줍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또 뭐가 돼요? 얘가 또 전개가 되겠죠.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알파의 yt-1 플러스 알파의 알파-1의 yt-2 플러스 알파의 알파-1의 제곱에 yt-3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돼요. 그러면 yt 값의 예측값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예측값이 있었지만 그 예측값도 다시 전개를 하면 실제값, 관측값도 전부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개월의 데이터가 있었으면 10개월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으면 10개월의 데이터가 있었으면 무엇을 가지고 요 데이터만 가지고 yt 플러스 1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수평활값이다, 지수평활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때 이 알파를 뭐라고 하느냐? 평활상수라고 해요. 지수평활상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활상수는 0에서 1 사이에 나와요. 0에서 1 사이에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되냐? 0에서 1 사이에 나오니까 요 값이 만약에 0.9였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값이 계속 상수가 점점 작아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까운 과거의 가중치는 크게 적용을 하고 먼 과거의 가중치는 적게 작용을 하면서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지수평활법이에요. 그러면 지수평활법에서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가 요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예측할 때 아주 굉장히 예측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보면 fn 플러스 1이라고 되는 것이 f가 이제 포캐스트 예측값. 그래서 zn은 현재 시점, fn은 현재의 예측값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가면 n-니까 지난 과거의 관측값, 과거의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전개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해서 전개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해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분해법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동이라는 것이 있다. 변동.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계열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t 값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에는 변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변동이 네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동 이름을 붙여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추세 변동.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추세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돼요?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이런 것을 추세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추세 변동. 자, 그 다음에 계절성이다라고 하는 거. 계절 변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계절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계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월부터 12월이라고 따져보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따지면 어떨까요? 1월에는 좀 적다가 7월, 8월 아이스크림 판매 늘어나겠죠. 그러다 점점 줄었다가 다시 어떻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즉 계절에 따라서 판매량이 변화가 생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계절 변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계절 변동. 자, 그 다음에 순환 변동 또는 경기 변동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경기 변동이라고요. 순환 변동하고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계절 변동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차이점이 있으면 계절 변동은 좀 짧아요. 길어야 뭐 1년. 계절마다 움직이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분기마다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주마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에 비해서 순환 변동은 보통 3년에서 5년. 즉 크게 따져보면 3년에서 5년 시점에서 즉 예를 들어서 타임이 1에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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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그럼 계속 따지면 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되겠죠. 그럼 따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계절성에 좀 뻥튀기 된 것처럼 돼 있는 거. 이런 것을 순환 변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 경기가 세계 경제 경기가 움직이는 패턴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경기 변동,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못 사도 3년에서 5년을 버티면 뭐 한다? 내가 산 가격은 와요. 이 계절 변동, 순환 변동 때문에. 그다음에 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규칙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불규칙 변동이에요. 이 불규칙 변동을 시계열에서는 뭐라고 하냐?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다라고 얘기하고 회귀 분석에서는 뭐라고 하냐?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 오차가 결국 뭐예요? 독립 변수로 설명할 수 없는 나머지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획기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획기적인 관점을 좀 세분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모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귀 분석은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플러스 오차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다시 쓰면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t는 현재 시점의 yt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t 플러스 베타 2 x2 t 플러스 입실론 t라고 쓸 수 있겠죠. 현재 시점이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함수식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yt는 요거를 뭘로 쓴다? 펑션
함수. 그리고 x1, x2 들어가는 거. 나머지 뭐야? 입실론 t로 쓸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쓴 것이 이제 회귀 모형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리마 모형으로 쓰면 아리마 모형 중에서 이제 이 아리마라고 하는 모형은 크게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AR, I, MA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AR은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합니다. 자기 회귀 모형이에요. 자기 회귀 모형. 자, MA는 무빙 에버리지. 이게 뭐예요? 이동 평균. 이동 평균이라고 합니다. I는 인터그레이티드, 차분.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때 AR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배웠어요. 뭐 자기상관, 오토 코릴레이션. 여기 해당되는 것이 뭐냐? 자기상관계수에서 더빈 왓슨이라는 지수를 배웠어요. 이게 어떤 거였느냐? 이런 거였죠. y 값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값이 있었을 때, 요 두 개 간에 상관이 있으면 이게 자기 상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기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yi고 여기는 y에 i-1로 바꿔주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어서 3, 4, 7, 4, 5, 6, 9가 되면 하나씩 당겨줘. 4, 7, 4, 5, 6, 9가 되겠죠. 그럼 요 둘 사이에 상관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자기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상관이 있다. 그런데 시계열 분석에서는 이게 뭐다? 시간이죠. 타임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타임이 됐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 yt고 yt 플러스 1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4, 7, 4, 5, 6, 9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냐? 예를 들어서 이게 2020년 1월에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라고 생각합시다. 2월의 매출액, 3월의 매출액, 4월의 매출액. 그러면 1월의 매출액은 2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고 2월 매출액은 3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죠. 또 3월 매출액은 4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자기 상관이 있는 시계열 모형이다라고 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그래서 AR 자기 회귀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회귀 모형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YT는 어떻게 돼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T-1 플러스 입실론 T가 되겠지. 회귀식으로 따져보면 회귀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회귀식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회귀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 회귀 모형에서는 수식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놓을 거고. 자, 그럼 무빙 에버리지 모형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는데 그동안 그 전에 무엇을 한 거냐? 요 바로 앞에 아니 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모형이 있어요. YT는 입실론 T.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오차항이잖아요. Y 값은 오차항으로 만든 모형이다. 그 무슨 얘기냐?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칙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X로 Y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시계열에서 뭐라고 하냐?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 모델이라고 해요. 화이트 노이즈 모델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나중에 시계열에서 얘가 불규칙 변동이에요. 시계에서는. 불규칙 변동이고 이 불규칙 변동으로 된 모형을 뭐라고 하느냐? 화이트 노이즈 모형이다. 백색 잡음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혹시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YT 값이
yt 값이 자, 이렇게 넣어주면 yt는 파이의 입실론 t라고 하면 이게 백색 잡은 모형이죠. 근데 여기에 입실론 t-1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달의 백색 잡음이고 이건 뭐예요? 지난달의 백색 잡음이죠. 즉 yt 값이 지난달의 백색 잡음하고 연결이 있다. 그러면 지난달의 백색 잡음을 따져보면 이건 아주 뭐예요 이게? 나중에 하면 이게 yt-1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되는 모형을 뭐라고 하냐? 무빙 에버러지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빙 에버러지.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는 차분하는데 언제 차분하냐면 데이터가 선형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선형 추세가 있어. 그러면 이 선형 추세가 있는 것을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주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타임 y값 이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월달, 2월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 값들을 어떻게 하냐? 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스캐터 플롯은 연결할 수가 없어요. 왜? 두 데이터는 별개, 독립이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뭐예요? 연관성 있는 데이터니까 연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연결해 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순차도표라고 얘기해 줘요. 순차도표라고 해. 자, 순차도표를 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뭐 7월, 이렇게 8월 이렇게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요. yt에서 yt-1을 빼줘요. yt에서 yt-1을 빼줘요. 그리고 이거를 yt의 예측값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그럼 빼주면 여기에서 요 값을 빼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4, 2였어요. 그럼 얼마예요? 빼면 2가 되겠죠? 자, 1월 달에는 얼마 돼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요 값에서 여기를 빼주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죠? y3에서 y4를 빼면 대충 3.2 정도 나왔다면 0.8 되겠 마이너스 0.8 되겠네? 여기.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0.8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여기 빼주면 한 2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0.5 정도 될 것 같고 해주면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그려볼게요. 선을 연결해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조금 더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데이터가. 그럼 순차도표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추세가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차분한다라고 해요. 차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로 되죠? 마치 뭐처럼? 불규칙 변동처럼. 시계열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계열 분석은 데이터를 불규칙 변동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분을 하면 우리는 그동안 데이터는 뭐예요? yt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 여기 값을 뭘로 만들어줘? yt가 아니라 yt에 yt-1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값은 차분한 거죠? 이럴 때 뭐냐? 이걸 I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불규칙 변동이 되는 거고. 시계열 분석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AR만 있으면 YT-1이 YT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AR 모형이 되는 거고 입실론 T-1이 YT에 영향을 주면 MA 모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T하고 YT-1로 만들어주는 모형이 되면 입실론 T-1이 YT에 YT-1로 주면 이거를 I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 두 개가 있으면 AR, MA 얘하고 있으면 AR, I 셋 다 있으면 AR, I, MA 그래서 이거를 아리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형이 바로 아리마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자, 시계열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시계열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의한 자료들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별로 할 수도 있고 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일 간격으로 측정된 동일 개체에 대해서 동일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한 데이터를 시계열 자료라고 하고 이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는 겁니다. 월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땐 일반적으로 몇 개월? 2년의 자료가 필요해요. 순환성, 계절성까지 고려하면 최소 3년. 월별 자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월별일 때 사용하는 거고 계절성 자체가 한 달에 계절성이 4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돼요? 계절성 2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계열은. 그러면 8개월 자료만 있으면 기본적인 시계열 분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데이터가 몇 개의 데이터가 있으냐? 24개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자료다라고 하고 뭐 조건이 있는 건데 표기 방법을 우리는 그동안 Y로 썼는데 회기식으로 따지면 YT가 되는 거고 시계열에서는 ZT라고 씁니다. 그래서 T1, 2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동이 4가지가 있다. 추세 변동, 트렌드, T라고 하고 계절 변동을 시즈널, S, 순환 변동을 사이클에서 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을 이제 I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불규칙 변동이 뭐다? 결국 오차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인데 얘는 추세로 첫 번째 나온다. 그럼 추세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주면 추세가 사라지죠. 그러면 추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러면 I가 되는 거고 계절성이 있겠죠. 계절성 있는 걸 어떻게 모형에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형들은 뭐냐? YT는 뭘로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해? 식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씩. 회기는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되는데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Y는 베타0 빼고 생각합시다. Y 마이너스 베타1 X는 입실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변동을 추세, 계절성, 순환성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에 쓰는 연산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후위 연산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동안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가장 몇 개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개 배웠냐면 첫 번째 이동평균이라는 걸 배웠고 지수평활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AR, I, MA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언제 쓰면 되는 거냐?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다. 추세도 없고 계절성도 없어. 그럼 마치 뭐처럼 생겼냐? 불규칙 변동처럼 생긴 거예요. 순차도표가.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단순 지수평활법. 단순 지수평활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추세가 있는 거죠. 추세가 있는데 계속 증가만 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때 쓰는 것이 브라운 모형, 홀트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브라운 모형, 홀트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있겠죠. 감소하는 거. 그래 이때는 댐이라고 하는 모형을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모형이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계절성 있는 모형이죠. 근데 추세는 없죠. 계절성만 있는 모형을 뭐냐? 쓰는 것이 단순 계절 모형. 단순 계절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계절성이 있죠. 그런데 흐름에 따라서 증가하죠. 그래서 추세도 있고 계절성이 있는 모형을 뭐라고 하냐? 윈터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윈터스 모형이라고 해요. 자, 윈터스 모형인데 이 윈터스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요거하고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얘가 이 시점에서 변동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데 여기는 변동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동안 회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등분산이라고 했어요. 회기에서는 등분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산이 일정하다, 분산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일정하지 않으면 무슨 모형을 쓰느냐? 윈터스 갑법 모형, 승법 모형. 분산이 일정하면 갑법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갑법 모형.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동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동 평균을 구하는 데 되냐? 요 시점에서 이렇게 일정 시점마다 이동 평균을 구해 볼게요. 그럼 뭘까요? 평균이 여기가 여기고 여기 평균은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 평균은 여기 평균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해요? 평균이 일정하죠. 이때 우리가 통계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런 것을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상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테이셔너리하다. 스테이셔너리하다의 첫 번째는 평균이 스테이셔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균이 어떻다? 일정한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시간 흐름에 따라 평균이. 여기는 평균 여기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평균이 일정하지 않죠.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평균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이 일정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일정하죠. 그럼 뭐냐? 평균은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분산이 일정하지 않죠. 분산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분산이 안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에서 스테이셔너리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이 일정하다, 분산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회기식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회기식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평균이 0으로 일정하고 분산은 등분산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규성의 개념을 시계열 분석에서 뭐라고 부르냐? 스테이셔너리하다, 정상성이다라는 개념으로 불러줘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변동이 평균이 난스테이셔너리하고 분산이 난스테이셔너리하게 되면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규칙을 뭐라 할 수 있다? 시계열 모형 시간에 AR이나 I나 MA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R 모형, MA 모형, AR, MA 모형, 아리마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AR 모형에서 우리가 쓸 때 기본적으로 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YT가 T-1 시점에 영향을 주죠. T-1 시점이 YT 시점에 영향을 주죠. 그럼 이걸 뭐라냐? 이때 AR 1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만약에 YT는 알파1의 YT-1 플러스 알파2의 YT-2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T-1도 영향을 주고 T-2도 영향을 주죠. 이때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AR 2모형이라고 하고 표시를 ARP라고 써줘요. 그 다음에 또 MA 모형도 마찬가지로 YT는 입실론 T에 플러스 입실론 T-1 베타 1 여긴 쓰지 맙시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뭐예요? T-1 시점에 오차항이 T 시점에 예측감 영향을 주죠. 이걸 뭐라고 한다? MA 1 마찬가지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써주면 MA 2라고 쓰고 얘를 MA Q라고 써줘요. MA Q. 그래서 AR하고 MA가 있으면 R이 AR, MA 모형의 P, Q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AR, MA 이 3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AR 2니까 얘죠? MA 3이니까 하나 더 나와야겠네. 여기 이게 되는 거야. 즉 YT-1과 YT-2도 영향을 주지만 입실론 T-1, 입실론 T-, 입실론 T-3도 YT에 영향을 줄 때 AR, M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세도 있어. 추세가 있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차분한다고 했죠. 차분해. 그러면 차분하면 어떻게 돼요? YT-, YT-1이 왜요? 입실론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얘를 ZT라고 합시다. ZT는 입실론 T가 되겠지. 근데 이 ZT가 입실론 T가 알파 ZT-1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분한 데이터에서 다시 T-1 시점이 T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AR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면 ARIMA가 되는 거예요. 아리마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 모형에서 이게 I에 뭐라고 하냐? D로 표시해줘요. 이 D는 뭐예요? 1차 차분. 1차 차분. 만약에 요거를 I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YT를 T-2로 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I, 2. 그래서 I, D로 표시합니다. 그럼 나중에 아리마 P, D, Q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읽는 것이 뭔지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또 계절성이 있으면 계절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표시해요. 계절성 자체도 이번 여름이 지난 봄의 영향을 받으면 그거 뭐예요? AR 모형이죠. 계절성의 AR 모형인 거야. 이번 여름의 예측값이 지난 봄에 오차항의 영향을 받으면 MA죠. 그러면 그때 표현할 때 이렇게 아리마 스몰 PQD, 라지 PQD 계절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방법인 거예요. 자, 정상성, 스테이셔너리. 이게 뭐예요? Z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Y1이에요. Y1, Y2, Y3. 각 시점의 평균, 이게 2는 뭐다? 기대값, 평균인 거예요. 평균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죠? 분산이 일정하다.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면 뭐라고 한다?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스테이셔너리예요.
만약에 그런데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처음 분석하자마자 스테이셔너리 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예요.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측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예측의 관점에서 뭐 하는 게 좋아요? 난 스테이셔너리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난 스테이셔너리 해야 그 일정하지 않은 평균과 일정하지 않은 분산을 뭐 할 수 있다? 시계열 모형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리마에서 그러면 스테이셔너리 한다, 스테이셔너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냐? 순차 도표를 보면 스테이셔너리한지 난 스테이셔너리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 시계열 자료 순차 변동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핏 보면 스테이셔너리 하죠. 얼핏 보면 스테이셔너리 한데 이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해서 YT하고 YT-1의 관계가 없을 거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차 도표를 보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스테이셔너리 하냐? 를 보는 거예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으면 뭘 한다? 스테이셔너리하게 먼저 바꿔줘요. 스테이셔너리 바꿔주는데 스테이셔너리하게 바꿔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평균이 난 스테이셔너리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이거 차분하면 돼요. 그죠? 두 번째, 분산이 난 스테이셔너리해요. 분산이 난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데이터가 예를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분산이 난 스테이셔너리 하면 뭐하냐? 로그를 취해줘요. Y값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평균이 난 스테이셔너리하고 분산이 난 스테이셔너리 하죠? 차분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렇게 움직일 거고 여기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평균이 스테이셔너리해지죠.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어떨까요?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 작은 값은 로그 취하면 별 변화가 없어. 큰 값을 로그를 취하면 작아져요. 아주 큰 값을 로그 취해도 작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분산도 스테이셔너리하게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시계열 분석하는 것의 방법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스테이셔너리하지 않은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바꿔줘. 그 다음 스테이셔너리하게 바꿔진 이 데이터에서 뭘 찾느냐? AR 모형과 MA 모형을 찾는 거예요. AR과 MA를 찾아요. 그러면 AR과 MA를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론이 뭐냐? 자기상관함수와 파셜 자기상관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에서 ACF라고 하고요. 파셜 오토 콜레이션 펑션에서 PACF라고 해요. 이 ACF와 PACF를 이용을 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AR과 MA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모형인지를. 이런 걸 찾은 사람들을 보면 참 천재인 것 같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은 자기상관함수는 상관계수니까 쉬워요. 근데 파셜 코릴레이션은 조금 어려워요. 시계. 근데 시계열 분석 책이라든가 찾아보면 식이 나오니까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 자기함수하고 편자기함수를 이용을 해서 ACF와 PACF를 이용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ACF와 PACF를 구해요. 그러면 ACF면 요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 구할 수 있겠죠.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파셜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우리가 상관계수를 표본에서는
R로 쓰는데 모집단에서는 로우로 써요. 그래서 로우에다가 RC 하면 그 뭐지? AC 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이란 뜻이에요. 오토 코릴레이션. 로우에다가 그리고 파셜 코릴레이션은 파이로 표시해줘요. 파이로 표시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 타임 여기가 오토 코릴레이션 여기가 파셜 오토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상관 계수니까 요 값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만약에 오토 코릴레이션 여기가 값이 0.8이었어. 여기가 0.7이고 그 다음에 0.7에 0.2고 0.5에 마이너스 0.1이고 0.4에 0.1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차 시점에서 0.8이면 이렇게 0.8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2차 시점에서 0.7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0.5 0.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PACF로 볼 때 0.7 나왔어. 그 다음 0.2가 나왔고 마이너스 0.1이 나왔고 0.1이 나왔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프가. 그러면 규칙이 생겼네. ACF 함수는 어떤 규칙이 생겼어요? 이렇게 감소한 거고 PACF 함수는 하나가 튀었죠. 하나 튀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쓰는 모형이 뭐냐? 이게 AR1 모형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PACF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면 얘가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나중에 PACF에 대한 수식적인 개념에 대해서 뭐냐?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 부분상관계수, 코릴레이션, 파셜 코릴레이션, 파트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통계하면서 개론하면서는 이건 다루진 않았지만 이 정도 개념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우면 그때 이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재미난 걸 알려줄까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ACF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 PACF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거꾸로 나왔죠? 그럼 뭐냐? 이러면 MA1 모형이에요. 천재인 것 같아. 이걸 찾아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수식적인 거로 그러니까 MA가 수식이 어떻게 되고 AR의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얘네들을 아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백색 잡은 모형 회귀 분석 모형에서는 YT는 입실론 T라고 쓴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ZT라고 바꿔주고 이제 AT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회귀 모형은 ZT가 Z-1, T-2, T-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AR P 모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 모형은 ZT가 알파 T-1, T-, T-Q. 이거는 MA Q 모형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건 AR 모형은 더하기로 되어 있고 이동평균 모형은 빼는 걸로 되어 있다. 로 되어 있어. 요거는 나중에 이론적인 수식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끝나요. 요 정도까지 하면 다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용들이 더 남아있긴 한데 나머지는 지금 하기엔 너무 벅차고 그냥 큰 관점에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건 뭐다, 어떻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시계열 분석은 뭐냐? 독립변수가 없어요.
그죠? y 값만 가지고 했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 뭐예요? x 값이 있는 시계열 모형도 있겠네. 그죠? x 값이 있는 시계열 모형도 있을 거고, 이때 또 x 값이 연속형 변수일 수도 있고 범주형 변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x 값이 있는 시계열 모형을 뭐라고 하냐? 독립 변수가 있는 시계열 분석 아리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범주형 변수가 있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이때 범주형 변수는 뭐냐? 이벤트예요. 이벤트.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동안 그럼 뭐냐면 y x 시간을 보면 그동안 시간에는 사건이 없었어.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이 돼. 그럼 뭐예요? y 값이 여기 있는 값에서 갑자기 확 튀겠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백화점의 매출액이면 일반 매출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뭐예요?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매출이 튀겠죠. 튀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국제 경제 측면에 살펴보면 국제 환율이라든가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얼마 전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SVB의 파산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요? 환율이 널뛰다는 거 하죠.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걸 이벤트, 범주형 변수라고 해요. 이때 이런 이벤트가 들어간 아리마를 뭐라고 하냐? 개인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개인 모형이라고 해요. 회귀 분석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더미 회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시계열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하고 AR 자기 회귀하고 이동평균, 지수평R, 그다음에 아리마에서 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아리마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얘하고 비슷해요. 그죠? 회귀 분석하고 비슷해. 회귀 분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정규성. 시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스테이셔너리. 그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또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쓸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냐? 벡터가 벡터로 한 거예요. 벡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서 시계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26차 시에 걸쳐서 우리가 기초통계학 개론 한 권의 내용을 전부 다 끝냈어요. 물론 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생략은 했지만 전제적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려면은 이제 수식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통계학 개론 서적 한번 보시고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SPSS나 SAS-R 이런 쪽에서 접목시키면 되는 거고, 이론을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통계학 개론하고 이제 수리통계학 이런 것들까지 확장하면 되고요. 분석에 조금 더 확장시키려면 각각의 분석 기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통계학 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